안녕하세요. 오늘 특구 강의를 맡게 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서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특구, 특별할까, 구시대적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구 제도는 어떻게 변모해야 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시 재편돼야 될지 등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구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특구는 혁신? 아니면 발전을 가져온다? 아니면 특구는 그냥 간판만 바뀐 곳 아닌가? 라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구를 많이 들어보기는 하셨을 텐데 이 특구라는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제도적인 변화와 성과를 가졌는지는 총괄적인 관점에서 들어보시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의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구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 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개념 또한 진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전적으로는 조금 구역에 대한 강조점이 더 있는 편입니다. 특히 특별한 목적을 가진 지리적 경계라고 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훨씬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조금 더 목적 중심의 특구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목적 달성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국적인 규제, 면제나 유예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연구자 역시도 특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손동이 2024년의 연구를 보면 그 관점에서는 산업 생태계 형성이라고 해서 기업, 연구기관, 지역 혁신기관 등의 경제 주체들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를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오혁 연구 역시 특정 산업 분야의 연관 기관들의 지리적 집적을 강조했고요. 김영배, 조은설, 주성재의 연구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중심이라는 새로운 개념인 것 같지만 앞서의 생태계와 비슷하게 지리적인 연결 혹은 인적 연결, 기관의 연결, 다양한 네트워크 중심의 정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숫자로 보는 특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손동이의 24년도 연구가 특구에 관련해서 가장 최신 연구인데요. 손동이의 24년도 국회 예산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총 52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총 65종의 특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특구는 총 2,330개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역이 17개이고 기초가 226개, 그리고 읍면동이 계속 변화하기는 하지만 약 3,5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특구 개수와 읍면동의 개수를 살펴보면 사실상 굉장히 1:1 매칭 수준으로 거의 많은 수준의 특구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86개로 12.3%의 가장 높은 특구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와 경남, 경북, 충남, 전남까지 한 200개에서 286개 수준으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는 가장 적은 특구의 개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개수가 적다고 해서 발전이 안 되고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같은 굉장히 성공적인 특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조금 그 기세가 많이 꺾이기는 했지만 제주도 역시도 강력한 특구 하나가 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실상 개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읍면동이 총 3,500개 정도이고 특구가 24년도 기준으로 2,330개라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지역경제연구원에서 이것을 지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24년도에 지정된 특구를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의 특구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특구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특구가 있음에도 왜 정책은 반복적으로 추진이 되는 걸까요?
유사 중복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추진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구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난제에 대한 전략으로 특구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추진된다는 부분들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위험에도 사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부분인데요.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장 큰 정책 목표를 이 특구의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어드립니다. 취득세,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등의 굉장히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정치적, 정책적 수사로도 특구가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부가 60% 이상의 특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440개의 가장 많은 특구를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산자부와 중기부가 16.4%, 14% 해서 13%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 개의 부처가 특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구를 계속 추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권별로 특구에 추진되는 현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역 분산형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권 억제, 지방 육성, 산업 구조 고도화와 같은 다양한 특구를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지방 분산인데요. 1995년부터 2002년에 그 옆에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도 익히 알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자유무역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같은 굉장히 다양하고도 또 오래되었던 특구들이 계속 지속해서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는 지방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또 같은 맥락이지만 다르게 지방의 자립, 지방의 주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특구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가균형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의 자립, 수도권 지방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지방 주도를 강조했던 것에서 넘어서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결국 산업 중심으로 특구를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지식 기반 창조 산업에 관련된 성장 동력을 위해서 다부처에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조금 더 지역 협력 강화와 경제 협력권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특구를 고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지방이 주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 집권형 해결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전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방 중심의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또 직장과 주거와 여가의 복합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특구, 특히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게 됩니다. 기존과 달랐던 부분들은 기회발전 특구가 기존에는 특화 산업 아니면 어떤 하나의 산업을 육성하거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특구가 지정되었다면 기회발전 특구는 좀 더 종합적인 견지에서 인구의 이동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강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최신의 기회발전 특구의 제정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 기회발전 특구를 기반으로 다음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발전 특구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재편하면 좋을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소멸 위기의식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나타난 제도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수도권의 3개의 수도권만 합쳐도 비수도권의 인구를 넘어서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지역 균형과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심이 훨씬 더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회발전 특구가 제도가 설립이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 인구의 이동, 직주,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키우면서 기회발전 특구가 거점이 되어서 지역을 살리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15대 국정과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출범을 하면서 지방 주도,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특히 여기에서 강조된 부분들이 종합특구라는 점입니다. 지방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고 파격적인 특례를 통해서 인구를 이동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하겠다라는 제도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는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도구이자 수단이었고요. 또 지방과 민간 혜택의 재투자 플랫폼 구성을 통해서 규제, 세제, 교육특구 기획을 상향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24년 6월, 11월에 걸쳐서 기회발전특구가 1, 2차에 지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3차까지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시면 제3조에 1부터 9호까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는 새로운 곳에 지정을 해도 되지만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특구에 같이 연계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도는 새로운 곳을 개발하고 새롭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기반이 있어서 조금만 더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특구의 곳을, 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차에서 3차까지 14개의 시도가 지정된 부분들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구를 이동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초기에는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과 인구 이동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기업을 이전할 때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굉장히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부처와 또 여러 이해관계자의 문제들 때문에 현재는 기회발전특구가 예전에 혹은 지금 수준의 특구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규제나 다른 부분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왔던 관심과 어떠한 그 기업의 관심도는 조금 떨어진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특구가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대한민국 IT 혁신의 중심에 특구가 성공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시면 입주 기업이 1,400여 개, 고용 인원, 연간 매출이 상당히 특구 관련해서도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성공 요인을 보시면 첫 번째로 서울 접근성이 나오는데요. 결국에 특구의 성공도 수도권과 얼마나 가깝냐고 결국에 그것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5극 3특 체제에서의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럼 그 5극이 하나의 거점이 되는 부분의 발전 방향이 반드시 세워져야 지금에 있는 전략들이 아마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판교에 대한 성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발전특구 이후에 특구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구에 대한 재편과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여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의 우리가 질문들을 하고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특구는 투자를 활성화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특구의 한계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규제자유특구가 굉장히 알려져 있고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고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성과의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이든 어떤 제도든 뭐든지 특구나 어떤 제도들은 흥망성쇠가 있는데요. 특구 제도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한 부분들은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특구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중심의 투자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특구들을 연계하고 같이 종합할 수 있는,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된 메가 특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실행 중심의 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복이 많고 중첩된 특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또 특구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중첩되고 중복된 특구가 비효율적일까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특구는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들이나 다른 신문 기사를 보실 때도 중첩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특구의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소관 부처별로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허용이 되는 부분들, 아닌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구의 혼선과 제도적인 어려움, 자원의 낭비,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 사실상 기능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재편할 때 문제는 중첩이 아니라 기능의 비분화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기능 중심으로, 산업이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기존에 있는 그 특구의 제도들을 활용한다면 이것은 비효율이 아니라 호혜성의 부분으로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은 유리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기존의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은 끊임없이 형평성을 좀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확실히 어떠한 특구 제도든지 간에 단순히 기업만 있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고요. 역량이 있는 지역들은 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형이 동일한 분배가 아닌 것들을 고려해서 기획과 진단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용역을 한 부분에서 차등 지원 구조를 설계하는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산업 역량을 정량적으로 진단해서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할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구조하고 설계하고 제안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설계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정량 진단 기반을 집중해서 4대 진단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경제특구의 연계성, 지역혁신자원, 지역별 여건, 산업 역량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정밀하게 그 기회발전 특구를 혹은 다른 특구의 모양들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라는 강조점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 지방의 주도는 단순히 실행자나 참여자일 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할은 주어졌는데 권한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방 주도는 결국에 권한 이양, 그리고 특구 관련해서도 그 특구 지역에서는 규제의 권한을 이양해서 규제를 실제로 시도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규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풀어줄 수도 있는 역할을 줘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의 흥망성쇠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래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 광역을 여러 개를 합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초를 합칠 수도 있는 다양한 정부의 형태입니다. 특히 이러한 컨셉을 특구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일 지자체 기반의 특구를 넘어서서 지자체 협력 기반의 미래 행정의 실험장으로서 특구가 그림을 그리고 권역별로 특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이러한 제안이 바로 저는 메가 특구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메가특구는 광역협력 기반의 산업정책, 인재 생태계를 통합하는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메가특구는 미래행정 대응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 중심으로 광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특구들을 활용해서 그 산업에 맞을 수 있도록 광역 중심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즉 국가 경제가 아니라 도시 경제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산업과 정책과 인재 생태계를 광역 단위에서 통합 기획하고 복수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주 강조되는 미래 대응성이 높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구가 설립이 되고 메가특구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예시는 충청권이 지금 현재 이 모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도 다부처로 운영이 되고 이 충청권 자체도 이 안에서 협업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제시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협력의 부분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충청권을 모델로 해서 메가특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세종은 정책을 기획하고, 대전은 기술 R&D와 인력의 풍부함을 강조하고요, 활용하고요. 청주는 인허가와 바이오 생산에 대한 특화, 그리고 천안은 창업과 서비스, 인재 유입을 통해서 수도권에 인접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활용할 때, 이 네 개의 시군이 연합해서 특구의 활용성을 높일 때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입주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가특구는 미래를 여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때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역시나 강조될 것은 다부처의 협력, 그리고 세종, 그리고 대전, 청주, 천안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서 특구는 특별할 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특구를 만드는 5가지 핵심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명확한 목적과 비전, 두 번째는 고유한 가치 제안, 세 번째는 집중된 혁신 생태계, 네 번째로는 맞춤형 정책 지원, 마지막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가 이루어질 때 혁신이 가속화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하면서, 앞으로 특구가 새로운 정부에서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변모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